홍성구의 뉴스 브리핑. (4월 13일) 홍성구의 뉴스 브리핑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오늘 전해드릴 주요 소식입니다. 우크라이나의 계속되는 전쟁으로 인해 세계 식량 위기가 악화되면서 독일의 도매 가격이 60년 만에 가장 큰 연간 상승률을 기록했습니다. 독일의 연료, 광물, 식품 도매 가격은 60년 만에 연간 상승률이 가장 큰 폭으로 오르면서 재고 부족과 천정부지로 치솟는 가격에 대한 우려를 불러일으켰습니다. 독일은 다른 많은 유럽 국가들과 함께 밀가루와 해바라기 기름과 같은 다양한 제품들의 만성적인 부족을 겪고 있는데, 특히 식품 제조업체들은 대체 재료로 공장 라인을 계속 가동시키기 위해 조리법과 생산 방법을 조정하기 위해 애쓰고 있다고 브라이트바트가 보도했습니다. 강력한 소비자 수요와 팬데믹 관련 공급망 문제, 우크라이나에서의 러시아 전쟁이 수십 년 만에 최고 수준의 인플레이션을 계속 부채질하면서 도매 가격이 3월에 다시 급증했습니다. 노동부는 3월 소비자 물가 상승률이 소비자 물가에 도달하기 전 도매 물가 지수를 측정하는 생산자 물가 지수가 전년 동기 대비 11.2% 급등했다고 오늘 발표했습니다. 월별로 보면 물가는 0.9% 상승했던 2월에 비해서 1.4% 상승한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레피니티브가 조사한 경제학자들은 생산자 물가 상승률이 연평균 10.6%, 전월 대비 1.1% 증가할 것으로 예상했었습니다. 적어도 20명의 FBI나 ATF, 즉 알코올 담배 화기 폭발물국의 요원들이 2021년 1월 6일 연방의회 주변에 파견됐었다고 한 피고 측 변호사가 어제 법원에 제출한 문서에서 주장했습니다. 이번 폭로는 지난 1월 6일 가장 유명한 형사사건 중 하나인 오스키퍼스 피고인 10명에 대한 선동적인 음모와 방해 혐의를 기각해달라는 청원을 통해서 나왔습니다. 청원서의 6페이지에는 최소 20명의 FBI와 ATF 요원들이 1월 6일 국회의사당 주변에 파견돼 있었다는 각주 설명이 붙어 있습니다. 문서에는 다른 세부 정보는 제공하지 않고 있습니다. 질병통제예방센터는 항공사들의 항의에도 불구하고 연방교통 혹은 여행 마스크 착용 의무화 만료일을 15일 더 연장할 예정이라고 팍스뉴스가 보도했습니다. 바이든 행정부는 앞서 3월 초 연방 마스크 의무화를 4월 18일까지 연장한 바 있습니다. 항공사 CEO들은 바이든에게 이 의무화 명령을 종료해달라고 요청했고, 론 드산티스 주지사를 포함해 21개 주 정부가 3월 29일 소송을 제기했었지만 바이든 정부의 고집을 꺾지는 못했습니다. 바이든의 CDC는 최근 미국에서 코로나19 사례가 증가했기 때문에 이 기간을 연장한다고 밝혔고, TSA는 이 조치가 곧 시행될 것이라고 확인했습니다. 브루클린 지하철에서 총기 난사를 벌인 용의자가 맨하튼에서 체포됐으며 연방 테러 관련 혐의를 받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프랭크 R. 제임스는 어젯밤 테러와 연관된 유홀 밴을 빌렸다는 관계자의 판단에 따라 이 사건의 관심 대상으로 지목됐고 이후 용의자로 지목됐습니다. 총격 사건이 일어나는 동안 그는 연막탄을 던지고 지하철에 타고 있는 승객들에게 총을 쏘기 시작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총격의 동기는 현재 조사 중이며 추가 공격을 계획하고 있었는지 여부도 즉각 확인되지 않고 있습니다. 지난주 그렉 에봇 텍사스 주지사는 국경에서 체포된 불법 이민자들을 워싱턴 DC로 보내기 시작할 것이라고 공언했는데, 그 첫 버스 행렬이 오늘 DC에 도착했습니다. 버스는 오전 8시경 연방의회 의사당에서 몇 블록 떨어진 팍스뉴스, NBC, C-SPAN 등이 있는 미디어 빌딩 앞에 주차했습니다. 젠 사키 백악관 대변인은 에봇의 이번 조치는 홍보 스턴트라고 비난했습니다. 그렉 에봇 텍사스 주지사는 누에보레온의 세뮤얼 알레한드로 가르시아 세풀베다 주지사와 역사적 합의를 이뤘다며 누에보레온의 다리 교통이 정상적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했다고 발표했습니다. 에봇 주지사는 오늘 오후 세풀베다 주지사와 공동으로 기자회견을 갖고 이번 협정은 가르시아 세풀베다 주지사와 멕시코 쪽 국경 경비를 강화하기로 합의한 데 따른 것이라고 발표했습니다.
트위터 주주 한 명이 일론 머스크가 소셜미디어 회사 지분 공개를 연기함으로써 증권 사기를 저질렀다고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마크 베인 라셀라는 어제 뉴욕 남부지방법원에 제기된 소송에서 머스크가 필요한 기간 내에 자신의 트위터 지분을 제대로 공개하지 않았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이 소송은 이 조치가 머스크에게 개인적으로 이익을 주었고 주식을 판 다른 주주들에게는 피해를 줄 수 있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또한 소송은 머스크가 3월 24일까지 공시 양식을 제출했어야 했지만 3월 24일부터 머스크의 지분이 공개되기 전인 4월 4일 사이에 주식을 판 트위터 투자자들은 시장이 머스크의 매수에 반응하면서 결과적으로 주가 상승 기회를 놓쳤고 이로 인해 피해를 입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조 바이든 대통령은 오늘 미국이 우크라이나에 헬기, 포병 시스템, 탄환, 병력 수송 장갑차 등 8억 달러 규모의 군사 원조를 추가로 보낼 것이라고 발표했습니다. 그는 아이오와에서 기자들에게 우크라이나에서의 러시아 행동을 학살로 선언하기에 충분한 증거를 봤다고 말한 지 하루 만인 오늘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과 1시간가량 대화를 나눴다고 합니다. 바이든은 성명에서 러시아와 돈바스 지역에서 공격을 강화할 준비를 하고 있는 가운데 미국은 우크라이나의 자위 능력을 계속 제공할 것이라며 이 새로운 지원 계획에는 우리가 이미 제공한 매우 효과적인 무기 시스템과 러시아가 우크라이나 동부에서 개시할 것으로 예상하는 광범위한 공격에 맞춘 새로운 기능이 포함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홍성구의 뉴스 브리핑 잠시 뒤에 시작하겠습니다. 사과를 반을 잘라서 두시면 그 표면이 이제 갈변이 되잖아요. 공기 중에 산소가 갈변이 되는 이런 자연적인 폴리페놀을 사용하면 천천히 색이 바뀌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서 개발을 하게 됐고요. 예, 안녕하십니까. 홍성구 기자입니다. 첫 소식은 세계 식량 위기 이야기인데요. 브라이트바트에서 이러한 보도를 내놓았습니다. 전 세계의 식량 위기가 다가오고 있고 이제 가시화되고 있다라는 이야기인데 가장 먼저 수치상으로 드러낸 곳이 독일입니다. 독일의 도매 가격이 60년 만에 최고치를 기록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상승률을 이야기하는 것인데요. 독일의 연료, 광물, 식품 도매 가격이 60년 만에 연간 상승률이 가장 큰 폭으로 오르면서 재고 부족, 천정부지로 치솟는 가격에 대한 우려를 지금 불러일으키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프에서 보시는 것처럼 지금 이 도매 가격에 대한 지표인데 이것이 최근 들어서 갑자기 이렇게 치솟고 있는 모습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마치 로켓 쏘아 올린 것처럼 확 올라가고 있는 그러한 모습인데요. 60년 만에 최고치라는 것은 정말 제가 기록적인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밖에 없겠죠. 독일은 다른 많은 유럽 국가들과 마찬가지로 밀가루와 해바라기 기름 같은 다양한 제품들의 만성 부족 현상을 겪어왔다고 합니다. 특히 식품 제조업체들은 대체 재료로 공장 라인을 계속 가동시키기 위해서 조리법과 생산 방법을 조정하려고 지금 애쓰고 있는 부산한 그런 모습이다 라고 브라이트바트에서 보도했습니다. 독일 연방통계국의 보고에 따르면 도매 물품 가격이 작년 3월에 비해서 1년 사이에 22.6%나 상승했다라는 발표가 나온 것인데요. 이는 통계 기록이 시작된 이래 단 한 번에 가장 큰 상승폭이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뛰어도 이렇게까지 뛴 적은 없었다라는 이야기죠. 연방정부의 보고서는 도매 가격의 변동률은 주로 원자재와 중간 제품의 가격 상승에서 비롯되고 있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고요. 이러한 결과는 2022년 3월 5일을 기준으로 한 것이고 따라서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공격에서 파생된 첫 번째 영향을 포함시켜야 될 것이다. 무슨 얘기냐면은 전쟁이 발발한 것이 2월 말 아니었습니까? 근데 3월 5일자 통계에서 이렇게 22.6% 확 뛴 것으로 나타났다. 바꿔서 이야기하면 우크라이나 전쟁의 여파가 여기에는 충분히 다 포함된 것이 아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면 이제 4월 달 통계를 뽑을 때에는 이거보다 훨씬 더 올라갈 수 있다라는 그런 우려를 지금 할 수밖에 없는 상태가 돼 있는 것이라는 거죠. 연방정부의 보고서는 도매 가격의 높은 변동률은 주로 원자재, 중간제품 가격 상승 때문이었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2022년 3월 연간 변동률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친 것은 광물유라고 이야기하는데요. 미네랄 오일 제품군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금속, 광석,
고체 연료 이런 것들이 대부분 다 50%에서 70% 정도 가격이 급등하는 그런 모습을 보였습니다. 이것도 지금 굉장히 큰 역할을 하고 있는데 이 광물유, 금속 그리고 광석유들 이런 것들에 대한 그 도매 가격이 올라가고 있다는 부분은 비단 독일만의 문제가 아니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이 문제는 지금 전 세계적으로 똑같이 겪을 수밖에 없는 문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흔히들 얘기하는 희토류 광물 같은 것들 이런 자원을 가장 많이 확보하고 있는 나라로 손꼽히는 곳이 바로 중국, 러시아입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중국, 러시아가 귀한 자원들을 확보하고 있는 상태에서 본인들의 말을 듣지 않는 다른 비우호적인 국가들에 대해서 통상 압박을 가할 가능성도 앞으로 점점 더 커진다고 볼 수 있는 상황이 됐습니다. 식품 역시 육류 가격이 평균 10% 이상 오르는 등 전년보다 극심한 증가세를 보였고요. 계란, 유제품, 식용유, 식이지방의 도매 가격도 22.6% 굉장히 많이 오른 것이죠. 유럽 전체는 이미 최근 몇 달 동안 우크라이나에서의 공급 차질로 인해서 다양한 원자재 비용과 가용성에 상당한 연쇄적인 영향을 미치면서 식량 공급과 관련된 상당한 어려움을 겪고 있다. 지금 일반 슈퍼마켓에 나가보면 빈자리들이 자꾸 눈에 띄기 시작한다. 이런 얘기들이 지금 나오는 겁니다. 이러한 공급 차질은 이미 유럽의 식품 산업에 문제를 일으키기 시작했고요. 영국의 감자칩 제조업체들은 과자를 만드는 데 필요한 해바라기 기름을 공급하기 위해서 지금 안간힘을 쓰고 있는 상당히 곤란함을 겪고 있는 상황이라고 하고요. 독일의 제과 업체들도 역시 밀과 가스 같은 원자재 가격 상승 때문에 상당히 좀 고군분투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다. 독일의 슈퍼마켓들이 식용유, 마가린, 소시지, 치즈 같은 다양한 상품의 구매 가격을 50%나 인상하는 등 일상적인 시민들의 어려움도 지금 날로 커져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지금 말씀해드린 품목들, 식용유, 마가린, 소시지, 치즈 같은 경우에는 보통 음식 만들 때 기본적으로 거의 매일 쓰다시피 하는 재료들인데, 물론 이제 우리 한인들은 그렇지 않습니다만은, 그러니까 이들 입장에서는 매일 써야 되는 재료들인데 이것이 50% 이상 물건값이 올라갔다라는 것이니까 상당히 생활고가 커지는 그런 문제들을 나올 수밖에 없는 것이죠. 알디 노스라는 알디 아시죠, 여러분? 그 독일계의 슈퍼마켓 체인점입니다. 미국에도 지금 많이 들어와 있는데 이 알디 노스의 상무이사로 있는 플로리안 숄백이라는 분이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세계 시장 상황으로 인해서 지금까지 볼 수 없었던 판매 가격 폭등을 경험할 것이다. 지금 이게 끝이 아니라는 겁니다. 앞으로 더 경험하게 될 거란 이야기를 좀 하고 있습니다. 빈 선반은 없을 것이다 라고 회사 측에서는 강조하고 있긴 하지만 물건이 채워져야 빈 선반이 없어지는 거죠. 오히려 지금 공급난 문제 때문에 자꾸 빈 선반이 나타나게 될 것으로 많은 분들은 지금 예상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독일 언론의 보도와 그리고 이 회사에서 앞으로 우리가 빈 선반 없게 하겠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이러한 주장과는 좀 모순이 있어 보인다라는 것이 브라이트바트의 지적입니다. 갈수록 어려워지는 상황이 전개될 것이라고 여러 차례 말씀드리고 있습니다만 그럴 수밖에 없습니다. 이것이 현실입니다. 대비하셔야 되겠고요. 적어도 올해는 고생을 좀 해야 될 것 같고 내년까지도 영향이 상당히 있을 것 같다라는 것이 많은 경제학자들의 이야기입니다. 독일만 그런 것이 아니고요. 미국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노동부에서 통계를 발표했는데요. 미국의 3월 도매 물가가 11.2% 급등했다. 이건 역시 사상 최고치다라는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강력한 소비자 수요, 팬데믹으로 인한 공급망 문제, 우크라이나에서의 러시아 전쟁, 수십 년 만에 최고 수준의 인플레이션, 이걸 계속 지금 부추기고 있는 거죠. 인플레이션을 더 부추기고 있는 이런 상황이 되면서 도매 가격이 급증했다. 어제는 소매 가격이 급증했다. 이런 보도를 해드렸는데 8.5%. 그런데 지금 도매 가격은 11.2%. 지금 소매 가격이 올라가는 수준을 뛰어넘고 있습니다. 도매 가격의 상승세가. 이것은 결국에는 소매 가격도 다시 올라가게 하는 역할을 할 것으로 보이죠. 당연히. 노동부가 오늘 발표한 내용에 보면은 소매 물가에 앞서서 예측해 볼 수 있는 도매 물가 지수가 이렇게 올라갔다. 생산자 물가 지수라고 해서요. PPI라는 지표를 이용하고 있는데 11.2% 올라갔다는 겁니다. 월별로 따져보면은 1월에서 2월로 바뀔 때에는 0.9%가 올라갔는데 2월에서 3월로 바뀔 때에는 1.4%가 더 올라갔다. 그러니까 더 가파르게 올라가는 그런 모양을 지금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레피니티브라는 곳이 있는데 여기에서 이코노미스트들과 인터뷰를 해본 결과
생산자 물가 상승률이라는 것이 PPI라는 것이 연평균 10.6% 올라갈 것으로 예상했다는 거죠. 근데 이 경제학자들이 예상했던 것보다 좀 더 올라간 것이고요. 전월 대비 1.1% 올라갈 거다 예상했는데 역시 그것보다도 조금 더 올라가는, 경제학자들이 예상하는 것보다는 조금 더 가파르게 올라가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다. 식품과 에너지 같이 변동성이 큰 것들을 빼고 나서 핵심 물가지수라는 것들을 계산을 하죠. 그 핵심 물가지수, 도매 물가지수를 보았더니 2월 달에는 0.2%가 늘어났는데 3월 달에는 0.9%가 늘어났다. 그러니까 핵심 물가지수라고 이야기한 변동폭이 월락에 그렇게 크지 않은 종목들만 가지고 계산을 해도 2월보다는 3월 들면서 더 많은 도매 가격의 상승세가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1년 전과 비교하면 핵심 지수 같은 경우에는 7%가 상승했다라고 하는데 이 핵심 지수가 이렇게 큰 차이가 나는 것도 흔한 일은 아닙니다. 이달 들어서 20.4%나 기름값이 올랐고요. 3월 원가 상승의 가장 큰 원인이 되어주고 있습니다. 노동부는 3월 광범위한 증가폭의 절반 이상은 에너지 비용 가격이 5.7% 상승한 것으로 분석할 수 있다. 여기 에너지에는 이제 석유뿐만이 아니라 여러 가지 것들이 포함이 되겠습니다만은, 하지만 유가만 이야기하고 이 가스 가격만 이야기하고 하면 20.4%나 올랐다, 한 달 사이에. 전년 대비 그렇군요. 전년 대비. 어쨌든 상당한 겁니다. 이번 도매 가격 급등은 지난 3월 소비자 물가가 전년보다 8.5% 올라서 1981년 12월 이후로 41년 만에 가장 높은 숫자다라고 이야기했던 어제 노동부 보고서에 이어서 오늘 나온 겁니다. 소비자들은 식료품, 휘발유, 자동차를 포함한 일용품에 더 많은 돈을 지불하고 있습니다. 이 자료는 또한 최근 몇 달 동안 인플레이션과 싸우기 위해서 보다 강경한 접근법을 취해온 이후에도 큰 영향을 지금 미칠 것으로 보이는데, 특히 연준에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연준이 지금 기준금리를 인상하려고 하는데 3월 달에 0.25% 올렸습니다. 기준금리를. 그런데 5월 달에는 0.5% 올릴 거다. 이런 이야기가 공공연하게 나왔었죠. 저희가 여러 번 얘기해 드렸습니다. 그런데 그것으로 그치지 않을 것 같다라는 이야기가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심상치 않은 것이죠. 중앙은행 관계자들, 연준도 이제 각 지역마다 여러 곳이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FOMC 그 회의를 할 때에는 12명의 인사들이 모여가지고 회의를 하게 되어 있는데, 그 중앙은행 관계자들이 경기 침체를 촉발하지 않으면서 인플레를 성공적으로 잡을 수 있는 방법 어떻게 해야 되느냐 고심을 하고 있는 상황인데, 빠른 속도로 금리를 올려야 한다라는 의견들이 상당히 힘을 받고 있다라는 이제 보도들이 드디어 나오기 시작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0.5%를 올리는 것이 5월로 끝나는 게 아니라 그 다음 회의에도 또 0.5%를 더 올리자, 이런 이야기들이 지금 나오고 있고요. 그래서 결국에는 올해 연말쯤 되면은 2%를 훨씬 넘어가는, 기본적으로는 최소 2%를 넘어가는, 어떤 연준 총재는 3%를 주장하기도 했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결국에는 꽤 높은 고금리 시대로 접어들게 될 것 같다라는 이야기가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제롬 파웰 의장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연준의 추가 긴축이 경기 침체를 촉발할 것이라는 우려에 대해서는 뒤로 좀 밀어놓고, 연준이 경제를 짓밟지 않으면서 인플레이션 길들이기 할 수 있다, 그 미묘한 균형을 갖출 수 있다라는 낙관론을 지금까지도 계속 유지하고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파월 의장이 지금 제대로 파악을 하고 있는 것이기를 바랍니다. 사실 어떻게 될지는 뭐 점쟁이도 알 수 없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저희가 실제 겪어봐야 알 수 있겠습니다만은, 파월 의장이 가지고 있는 낙관론이 실제로 현실적이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우려되는 것은 어쩔 수가 없다. 앞서서 보도해드린 여러 가지 지표들을 놓고 이야기하면 우리가 지금 소비자들이 미리 마음의 준비를 하고 지혜로운 소비 생활을 해야 되겠다라는 말씀 드릴 수밖에 없겠습니다. 수소수는 우리 체내의 활성산소를 줄여 항산화 및 노화 방지, 피부 미용, 독소 제거, 당뇨 및 면역력 개선 효과에 탁월합니다. 알카하이드로의 수소 알카리 이온수기는 1100ppb 이상 수소를 함유하는 대한민국 최초 수소수 생성 특허를 보유하고 있으며, 알카리 이온수를 생성하는 대한민국 의료기기 인증 제품입니다. 수소수 정수기 알카하이드로 404-989-2000번 404-989-2000번. 예, 이 소식은 좀 흥미롭고 긴 소식인데요. 1월 6일 사태 이후에 700명이 넘는 민간인들이 지금 FBI에 구속이 돼서 취조를 받고 있고, 일부는 이제 본인의 유죄를 인정하고 좀 협상을
받아들이고 있는 상황이고요. 재판들이 여기저기에서 지금 계속 진행이 되고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지나치게 강압적인 수사가 진행이 되고 있다. 이미 목표로 점을 정해놓고 그 목표점에 끼워 맞추기식의 수사들이 진행이 되고 있다. 이런 비판들이 많았고요. 이들 그 수용되고 수감되어져 있는 용의자들, 뭐 용의자라고 이야기하고는 있지만은 사실 그냥 시민들이 일으킨 시위에 참석했을 뿐인데 억울하다라고 이야기하는 분들도 뭐 엄청나게 많습니다. 거의 대부분은 다 억울하다라고 이야기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인데 이런 분들에 대해서 너무나도 소홀하게 처리가 되고 있다. 심지어는 고문을 하고 있다. 이런 이야기까지 저희가 듣고 있습니다. 이 부분을 저희가 많이 보도를 해드리지 못했는데 워낙에 너무 많은 이야기들이 있기 때문에 그랬었고요. 근데 이 소식은 꼭 전해드려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저희가 일부러 골라봤습니다. 한 변호사가 법원에다가 청원서를 냈는데요. 무죄 청원서를 냈습니다. 그 무죄 청원서를 낸 대상이 누구냐? Oath Keepers라는 단체에 소속되어 있는 회원들입니다. Oath Keepers라는 사람들은 서약을 지키겠다라는 이름이죠. Oath가 맹세 아니니까 맹세를 지키겠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단체인데 극우 단체로 분류가 되어져 있고 그리고 무장 단체로 분류가 되어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만에 하나 사태가 발생하면 민병대로 뛰겠다. 실제로 이제 무기로 무장을 하고 시위 현장에 나타나는 모습을 여러 차례 보여줬던 단체입니다. 그래서 프라이드 보이스와 못지않게 오스키퍼스에 대해서 경계하는 분들이 많이 있는 것이 사실인데요. 이 회원들 10명에 대해서 지금 선동적인 음모 그리고 방해 혐의를 취소해달라, 기각시켜달라라는 청원서가 들어갔습니다. 이들은 죄가 없다라고 주장을 지금 하고 있는 것이죠. 변호사 입장에서는. 그런데 그 변호사가 낸 청원서 안에 이런 말이 들어가 있습니다. 최소 20명의 FBI와 ATF 요원들이 1월 6일 국회의사당 주변에 파견돼 있었다. ATF라는 것은 알코올, 담배, 화기, 폭발물 단속반인데요. 이런 사람들이 다 전부 다 이제 연방 법 집행기관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FBI도 그렇고 ATF도 그렇고요. 근데 이런 사람들이 시위대 속에 숨어 있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좀 더 쉽게 말씀드리면은 위장 진입해져 있었다라는 이야기죠. 마치 본인들이 시위대인 것처럼 위장해가지고 그 안에 들어와 있었다. 이것을 왜 이 청원서에다가 이런 이야기를 집어넣는지 저희가 이제 상당히 흥미롭게 볼 수밖에 없는 부분입니다. 이 청원서에 각주가 붙어 있는데 각주 내용에 보면 이런 말이 있습니다. 피고 변호사들이 FBI 요원들이 수행한 302양식 인터뷰 요약본을 포함해서 산더미 같은 발견들을 샅샅이 뒤져봤다 이거죠. 영어 표현을 그대로 이야기하면 콤부했다 그러는데 찬빗으로 빗어가지고 이 잡아내듯이 그렇게 삿삿이 FBI 기록을 뒤져가지고 찾아냈다라는 겁니다. 그랬더니 적어도 20명 이상이 시위 현장에 나는 FBI다라고 옷 입고 나간 게 아니라 그냥 시위대의 한 명인 것처럼 위장 잠입해 있었다라는 것이죠. 의사당에서 현장 법 집행 요원들에 대한 정보 외에도 각주에는 오스키퍼스가 1월 6일 이전에 감시되고 기록되고 있었다라는 이야기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1월 6일 의회 사태가 벌어지기 이전부터 오스키퍼스는 감시 대상이었다. 뭐 그거는 충분히 이해는 됩니다. 예전부터 구구단체라고 했고 무장단체였기 때문에 감시 대상에 있을 수 있다는 것은 충분히 이해가 됩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 하면은 이 오스키퍼스 회원 중에 한 명이 이런 증언을 하는 것이죠. 회유를 하더라 이겁니다. FBI 요원이. 위장 전입한 FBI 요원이 자신한테 배신 땡겨라 라고 회유를 했다는 것이죠. 거절했다고 합니다. 그 회원은. 그리고 나서 자신을 회유했던 그 FBI 요원한테 본인이 체포됐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처음부터 FBI 측에서 뭔가 개입을 하려고 했던 그런 정황이 있는 것 아니냐라는 의혹을 불러일으키는 부분인데 어디까지 저희가 의심을 할 수 있냐 하면은 혹시 폭동으로 변한 처음에 기억하시는지 모르겠는데요. 의사당 안에 이 시위대가 들어갈 때에는 경찰들이 문을 열어주고 들어오라고 할 정도였습니다. 그러니까 전혀 이것이 폭동으로 변할 거라는 예상은 사실은 뭐 예상이라기보다 그런 분위기는 사실은 아니었습니다. 그 당시만 해도 뭐 당연히 시위대니까 소리 지르는 사람들 밖에 많이 있긴 했지만 그것이 폭력적인 행동으로 번질 것이라는 생각들은 당시에는 못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안에 들어가서 돌아다니던 중에 갑자기 폭력적인 일들이 벌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혹시 이 사람들이 안으로 들어가게 의도적으로 해놓고
안에 시위대가 의사당 안에 들어온 이후에 폭력적인 선동을 하는 사람들이 내부에 따로 있었던 것 아니냐라는 의혹이 강하게 제기되고 있는 것이죠. 과거에는 그것이 안티파라든가 아니면 블랙 라이브스 매터 운동원들이 그런 짓을 했을 것이다 라고 의혹을 제기해 왔었습니다만은 지금 요번에 청원서에 들어가 있는 이 각주 내용을 보면은 혹시 FBI가? 라는 의심을 하게 만드는 부분도 될 수 있다. 이제 이런 겁니다. 관심을 가질 수밖에 없죠. 이 소식에 저희가 특별히 관심을 갖게 되는 이유는 이것을 저희가 처음 보는 것이 아니다. 예. 이것을 저희가 처음 보는 것이 아닙니다. 예전에도 FBI가 개입해 들어가서 그 안에서 오히려 선동했던 정황이 나온 사건이 또 하나 있었습니다. 최근에 드러난 것이죠. 바로 미시간 주지사 납치 사건. 미시간 주지사 납치하겠다라고 계획을 세웠다 해가지고 남자들을 잡아넣었는데, 예, 이 사람들 뭐 극우다 해가지고 잡아넣었는데, 근데 알고 보았더니 이 사람들이 그런 계획을 했다라기보다는 위장 잔입함, 언더커버로 들어온 FBI 요원이 그 안에서 그 사람들로 하여금 그런 계획을 세우도록 선동을 했다라는 이런 이야기가 나온 것이죠. 그래서 결국 법원에서는 제대로 된 유죄 판결을 내리지 못하고 배심원들이 무죄를 선언해주는 이런 상황이 벌어졌다. 저희가 이미 한번 보도해드린 바 있습니다. 결국에는 무엇이냐? FBI가 위장 잔입을 해가지고 사태 파악하고 동정 보고만 하는 것이 아니라 적극적으로 범행에 가담을 해서 오히려 범행을 리드하는 그런 역할을 하지 않았느냐. 이것이 이제 미시간 주지사 납치 미수 사건의 핵심인데, 마찬가지로 지금 1월 6일 의회 사건 역시 FBI나 ATF 같은 정부 요원들이, 연방정부 요원들이 그 안에 미리 잠입을 해서 그 단체들 속에 들어가가지고 이 계획을 세울 때 모종의 자기들끼리의 계획을 세워가지고 1월 6일 의회 안에 사람들이 들어간 뒤에 그 분위기를 폭력적인 분위기로 바꾸게 하는 선동자 역할을 했던 것이 아니냐라는 아주 합리적인 의심을 안 할 수가 없는 상황이 됐기 때문에 이 보도를 하는 겁니다. 1월 11일 상원 법사위 청문회에서 테드 크루즈 연방 상원의원은 이 문제에 대해서 얼마나 많은 FBI 요원이나 기밀 정보원들이 1월 6일 사건에 적극적으로 참여했나라고 FBI 국가안보국 상무보좌관인 질 샌본한테 질문했었습니다. 샌본은 당시에 뭐라고 대답했냐면요, Sir, 제가 출처와 방법에 대해서 자세히 말씀드릴 수 없다는 것 아시리라 믿습니다. 이렇게 답변합니다. 그 크루즈 상원의원이 FBI 요원이나 기밀정보원이 1월 6일 사건에 적극적으로 참여했느냐? 그렇지 않았느냐? 다시 물어봅니다. 그런데 이 샌본이 뭐라고 대답하느냐? Sir, 나는 대답할 수 없습니다. 의원님, 저는 대답할 수 없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또다시 크루즈 의원이 물어봅니다. FBI 요원이나 비밀정보원이 1월 6일에 폭력 범죄를 저질렀느냐? 샌본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저는 대답할 수 없습니다. 의원님. 저는 대답할 수 없습니다. 입이 있어도 말할 수 없습니다. 자, 무슨 뭐 수정헌법 제5조 발동하는 것도 아니고 이렇게 묵비권으로 나가겠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인정한다라고 저희는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 것이죠. FBI가 그러지 않았다면 당당하게 안 했습니다라고 말했을 텐데, 그랬다가는 위증죄로 큰 처벌을 받을 수도 있으니까 저는 대답할 수 없습니다라고 이야기했다라는 것은 FBI가 직접 폭력에 가담했다라는 것을 인정하는 것으로 우리는 이해할 수밖에 없다. 결론적으로는 우리가 지금 합리적인 의혹이라고 가지고 있는 부분이 점점 더 이건 진짜 합리적인 의혹이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상태가 되어간다라고 이야기하겠습니다. 오스키퍼스 음모 사건에 연루되기는 했지만은 뭐 핵심 주요 사건에 연루된 사람은 아니라고는 하지만 뭐 다른 일로 인해서 두 개의 혐의를 받고 있는 오스키퍼스 멤버 제레미 브라운이라는 분이 있는데요. 올해 초에 에폭타임즈하고 인터뷰하면서 이런 이야기를 했답니다. FBI가 2020년 오스키퍼스를 염탐하기 위해서 자신을 회유하고 영입하려고 했었다. 브라운은 1월 6일 범죄 혐의로 체포한 바로 그 요원이, 나를 체포한 바로 그 FBI 요원이 2020년 12월 11일, 그러니까 1월 6일 사태가 벌어지기 약 한 달 전쯤에 자신을 비밀 정보원이 돼달라면서 포섭하려고 했던 바로 그 FBI 요원이 나를 체포했다. 이렇게 증언을 합니다. 그게 바로 제레미 M. 브라운이라는 사람이고 오스키퍼스 멤버이죠. 그런데 본인은 체포돼서 지금 두 가지 혐의로 잡혀있는 상황. 브라운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나와 여자친구가 체포 당시 영장을 제시해달라고 요청을 했는데 체포하러 온 사람들이 영장 제시 거부했다는 겁니다. 그리고 한 요원은 심지어 우리는 아직 우리가 무엇을 찾고 있는지도 모른다 라고까지 말을 했다는 거죠.
FBI 요원이 체포까지 하러 와가지고 영장은 제시하지 않고 뭘 찾으러 왔는지도 모른다 그러면서 체포해 갔다라는 이야기. 불법입니다. 예, 불법입니다. 이 체포 행위 자체가 불법이 돼버렸습니다. 그러니까 참 심각한 문제가 한두 가지가 아니다. 2021년 9월 30일 수십 명의 연방 요원들이 플로리다에 있는 이 브라운 집에 쳐들어와서 이 사람들을 체포해 갔다고 하는데요. 이게 도대체 어떻게 이런 일이 벌어질 수 있느냐 하는 것이죠. 오스키퍼스의 설립자 엘머 스튜어트 로즈 3세는 3세를 포함해서 2020년 대통령 선거부터 선거인단 투표의 인증을 막기 위해 1월 6일 의사당에 입성한 음모를 꾸민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오스키퍼스 멤버들이 다 똑같은 그런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거기에다가 체포 당시에 저항했다 해가지고 뭐 공무집행 방해라든가 이런 여러 가지 혐의들을 갖다 더 씌워가지고 혐의가 지금 4가지가 되어져 있는데 그 4가지 혐의에 대해서 변호사 측에서는 하나하나 다 반박을 합니다. 1번 혐의, 2번 혐의는 법적인 근거가 없고 3번 혐의는 어떻고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합니다. 예를 들면은 2번과 3번 혐의는 미국 법 제18조 제1512조 C에 의거해서 증거 인멸과 관련된 방해 행위에만 적용되는 것인데 이들한테는 적용할 수 없는 혐의가 적용이 되어져 있다. 이거 기각해달라. 이런 식입니다. 4번 혐의는 피고인들이 경찰관이 어떤 임무를 수행하는 것을 막으려고 공모했다라는 그런 혐의를 받고 있는 것인데 법원 판례에 따르면은 사무실, 사무관 및 미국의 장교라는 용어는 미국 헌법의 임명 조항에서 그 의미를 따오는 것이다. 그런데 의회 의원들은 헌법에서 임명하고 있는 장교, 오피셜이라는 그 장교가 아니라는 거죠. 선출직 의원들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의회에서 상하원 의원들이 합동회의를 하는데 그 회의를 방해했다? 그 회의를 방해하는 것은 법 집행관들이 법 집행을 방해하는 것하고는 별개의 문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4번 혐의도 이게 혐의 자체가 성립할 수 없으니까 기각해달라 이렇게 요구를 하는 것입니다. 지금 얘기 들어보시면 아시겠지만 FBI가 지금 민간인들을 잡아다 놓고서는 억지로 갖다가 혐의를 갖다 붙여놓고 있는 이런 상황에 있다. 그리고 계속해서 고문에 가까운 괴롭힘을 주고 있으니까 그중에 몇몇 사람들은 견디지를 못해가지고 그럼 내가 인정하겠다 제발 집에 보내달라 이렇게 약한 사람들한테서 인정받아내는 거 몇 개 가지고 이거 유죄 인정했다 이런 식으로 막 들고 나오는 이런 상황이 지금 진행되고 있는 것입니다. 심각합니다. 이렇게 졸속으로 수사하고 일을 처리하고 있으면서 그러면서 연방 하원의 1월 6일 위원회는 트럼프 대통령이 이 반란죄를, 이것도 반란이라는 표현을 쓰고요. 반란죄를 사주했다 해가지고 트럼프 대통령까지 지금 잡아넣으려고 하는 아주 무모한 장난질을 지금 하고 있다. 매우 걱정되는 상황이 아닐 수 없다라는 것이고요. 법원이 제발 중심을 잡고 제대로 판결을 해주어서 혐의 없는데 억지로 잡아 넣은 사람들에 대해서는 좀 조속한 시일 내에 무혐의 조치 판결 내주고 풀어줄 수 있기를 좀 바랍니다. 저 안드레스 투자의 답을 드리겠습니다. TSA 교통국이죠. 그 TSA에서 오늘 정식으로 발표가 나왔습니다. 마스크 착용 의무화를 5월 3일까지 연장하겠다. 이건 이제 여행자들을 대상으로 하는 대중교통의 마스크 착용 의무화를 이야기합니다. 주로 이제 비행기라든가 선박 이런 것을 이야기하고요. 대체로는 지금 가장 크게 타격을 받는 것이 이제 항공사들인데 항공사들이 지난달에도 계속해서 항의를 해왔었죠. 상당히 이것을 풀어달라. 지금 이미 계속 마스크 착용 의무화 되어져 있지 않습니까? 근데 이거 풀어달라. 심지어 이제 론 드산티스 주지사 같은 경우에는
생명을 구할 수 있다. 그런데 만약 당신이 모든 자유를 포기해야만 하고 그런데 그 자유를 포기해야 되는 근거가 전혀 과학적이지 않은 거라면 어떻게 하겠느냐. 이런 질문을 던지는 거죠. 백악관 코로나 바이러스 담당 특사로 있는 SC 자는 지난 월요일 날 엊그제입니다. NBC 뉴스하고 인터뷰를 하면서 의무화의 종료는 명백히 테이블 위에 있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CDC 소장은 CDC 과학자들이 만들어내는 틀에 따라서 결정을 내릴 것이고 우리는 이를 바탕으로 집단적으로 결정을 내릴 것이다 라고 백악관 쪽의 코로나 바이러스 대책팀이 이야기하는 것과 CDC에서 이야기하는 내용이 서로 지금 상충하고 있는 뭐 이런 상태다. 그리고 계속해서 안토니 파우치 박사는 또다시 급증이 일어날 테니까 대비해라. 뭐 이런 얘기를 계속해서 지금 퍼뜨리고 다니고 있는 그런 상황이다. 약간 지켜봐야 되겠습니다. 알래스카 항공, 아틀라스 항공, 아메리칸 항공, 델타 항공, 페데스 익스프레스, 하와이안 항공, 제트블루 항공, 사우스웨스트 항공, 유나이티드 항공, UPS 항공, 그리고 미국 항공사 협회까지 들고 일어나가지고 바이든한테 편지를 보내고 제발 이거 멈춰달라고 요구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바이든 행정부에서는 지금 귓등으로도 듣고 있지 않다. 피부 트러블, 아토피, 탈모. 여러분의 피부는 어떤 물로 샤워하시나요? 이제 알카하이드로 정수 필터 샤워기로 안심하고 샤워하세요. 100% 메이드 인 코리아. 미국 NSF 인증 필터를 이중으로 사용해서 녹물, 물곰팡이, 중금속, 냄새, 석회질, 각종 부유물, 그리고 뇌먹는 아메바까지 완벽하게 걸러줍니다. 알카하이드로 정수 필터 샤워기. 구입 문의 404-989-2000번. 뉴욕 경찰에서는 어제 있었던 엊그제죠. 지하철 총기 난사 용의자 이 프랭크 제임스를 체포했다. 상당히 빠른 속도로 움직인 것은 뭐 분명합니다. 전국적으로 관심을 모았던 사건이었고 정말 아찔한 사건이었기 때문에 뉴욕 경찰이 굉장히 빠르게 조치해 준 것에 대해서는 잘했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진짜 범인인지 왜 그런 것인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아직 이야기가 나오지 않았기 때문에 좀 더 저희가 지켜봐야 되겠고요. 에릭 아담스 뉴욕 시장은 오늘 기자회견에서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뉴욕 시민 여러분, 그를 잡았습니다. 본인이 잡은 것처럼 잡았습니다. 그리고 나는 뉴욕 시민들에게 우리의 이 도시의 사람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일상적인 뉴욕 시민들에게 테러를 가져오길 원하는 사람들을 체포하고 싶다. 경찰 출신 아니랄까봐 아주 이제 이렇게 이야기를 하네요. 아담스 시장은. 경찰관들은 맨하튼의 세인트 마크 플레이스 근처에서 제보를 받고 제임스를 저지했다라고 밝혔습니다. 뉴욕 경찰국장 키찬트 시웰은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바로 이분인데요. 여성이 지금 뉴욕 경찰국장을 하고 있는데 구지역 순찰 경관들이 아무 사고 없이 그를 체포했고 브루클린 총격으로 기소될 예정이다. 브루클린의 연방법원에서 기소될 것인데 종신형을 선고받을 것으로 예상된다. 라고 이제 관계자들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뉴욕 경찰 NYPD는 비디오와 수많은 제보에 의존해서 그를 체포할 수 있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들은 지하철에서 9mm짜리 글록 17 반권총 세미 핸드건이라고 그래서요. 이 반권총 한 자루와 폭발하지 않은 연막탄 2개, 폭죽, 가솔린, 도끼, 그리고 유홀 승합차 열쇠, 이게 결정적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그 가방 안에서 유홀 승합차, 유홀 밴에 열쇠가 나온 것이죠. 그래서 이 유홀 밴 이게 어디 있느냐? 결국 이제 유홀 밴을 추적을 한 거고요. 그리고 그 유홀 밴을 누가 빌려갔는지를 추적을 해서 지금 이 프랭크라는 인물을 특정하게 된 그런 상황이었고, 그런데 이제 이 프랭크 옆에 바로 옆에 앉아 있었던 승객들의 증언들, 그 증언들을 가지고 용의자다라고 지금 특정한 그런 상황이 됐습니다. 시웰 국장은 우리는 그의 세계를 빠르게 축소할 수 있었다. 그가 달리기에 더 이상 아무것도 남아있지 않았다. 비록 이제 어제 언론들은 몇 시간이 지나도록 잡지 못했다. 그 위험한 인물을 뉴욕 경찰 무능하다라는 식으로 한 비난의 목소리를 냈었는데 어쨌든 잡기는 잡았습니다. 그리고 일체 저항이 없었던 것인지 어쨌든 순조롭게 잡았다라는 것이 저희로서는 조금 좀 의아한 부분이기도 하고요.
열차의 목격자들은 그가 차 뒷구석에 앉아서 연막탄을 발사한 뒤에 승객들을 향해 총을 쏘기 시작했다고 주장했습니다. 부상자 29명은 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있고 생명이 위독한 환자는 현재 없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한편 제임스는 이날 총격에 앞서서 유튜브에다가 에릭 아담스 시장을 비난하면서 우크라이나 전쟁 이후에 인종전쟁이 일어날 것을 시사하는 그런 말들을 했다는 것이죠. 폭력 행위를 자행하는 여러 음모 동영상들을 올려놓았다고 합니다. 영상에서 그는 감옥에 가고 싶지 않다라고 강조하면서도 나는 사람들을 죽이고 싶었다고 말할 수 있는 많은 역같은 일들을 겪어왔다. 제가 좀 순화해서 표현했습니다. 역같은 일들을 겪어왔다. 나는 사람들이 내 역같은 얼굴 바로 앞에서 죽는 것을 보고 싶다. 이런 이제 말들을 동영상에서 했다는 것이죠. 일설에는 정신적으로 좀 문제가 있는, 그래서 보호 프로그램, 이제 치료 프로그램 같은데 참가를 했는데 그 프로그램이 굉장히 또 기분 나빴다 그러면서 또 이 시장을, 뉴욕 시장을 또 막 욕하는 그런 영상을 올렸다라는 이야기도 또 있습니다. 어쨌든 제정신이 아닌 건 분명하죠. 사람들 그렇게 있는 데다가 연막탄 터뜨리고 총질을 해댔다라는 것만으로 봐도 범행 동기가 과연 진짜 범행 동기가 무엇이었는지, 그리고 그가 이야기하는 인종 전쟁이라는 건 또 도대체 무슨 헛소리인지, 이런 것들이 얘기가 좀 돼야 되겠다 하는 것이죠. 인종 간의 갈등을 계속 이끌어내는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있는데 특별히 극진 좌파 쪽에서 그런 이야기들을 강하게 대쉬를 하고 있습니다. 마치 백인 우월주의자들이 다른 유색 인종들을 지금 압박하고 탄압하고 있는 그런 세상에서 우리가 살고 있는 것처럼 다 이야기를 하려고 하는, 이것이 과연 언제까지 우리가 이런 얘기를 해야 되는가. 저 개인적으로는 사실 블랙 아메리칸들, 그러니까 흑인들이 더 이상 스스로를 소수민족이라고 이야기하지 않았으면 좋겠다라는 게 제 생각입니다. 왜냐하면 이미 대통령까지 배출하지 않았습니까? 대통령까지 배출을 했고 인구 비율로 따져봐도 상당히 적지 않은 인구 비율을 가지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엄청나게 국가적으로 상당히 오래전부터 흑인 커뮤니티에 대해서는 특전을 베풀어 왔습니다. 성적이 좀 안 좋아도 좋은 대학에 들어갈 수 있게 가산점도 주었고 각종 장학금 혜택도 더 추가로 나와 주었고 여러 가지 혜택들을 주었었습니다. 이제는 좀 그들이 주류 사회답게 행동해 줘야 될 때가 아니냐, 언제까지 계속 자기네들을 마이너리티라고 얘기할 거냐라는 이야기를 좀 하고 싶은 거고요. 이것은 뭐 다른 미국 시민들 다 마찬가지입니다만은 내가 마이너리티다, 나는 소수민족이다라고 생각하는 순간에 스스로가 스스로를 묶어버리는 일이 생겨버린다. 우리 스스로가 이런 굴레에 빠져서는 안 되겠다라는 이야기를 꼭 드리고 싶습니다. 절세의 지혜를 나눠드립니다. 이상회계법인. 고객과 직원을 지켜주는 스니즈가드. 지금 주문하세요. 베너앤프린트. 한 곳에서 시작되는 안정된 미래. 선우앤선우 종합보험. 깨끗한 물로 샤워하세요. 알카 하이드로 정수 필터 샤워기. 텍사스의 그렉 에봇 주지사가 지난번에 저희가 보도해드렸습니다마는 국경을 불법으로 넘어온 밀 입국자들, 불법 이주자들에 대해서 이들을 전부 다 버스에 태워가지고 워싱턴 DC로 보내버리겠다, 이런 얘기했었죠. 그 얘기 중에는 이제 또 바이든이 살고 있는 델라웨어주 그 바이든 집 앞으로 또 보내겠다, 이런 얘기도 나왔었는데, 하여튼 워싱턴 DC로 보내겠다, 그것을 위해서 버스 900대를 준비해놨다, 이런 얘기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그냥 위협이라든가 공갈 정도가 아니고요. 실전에 옮겼습니다. 오늘 첫 버스가 워싱턴 DC에 도착했습니다. 지금 보시는 바로 이 버스고요. 이 버스에서 내렸고, 내릴 때 이 불법 이민자들을 전부 다 손에다가 무슨 띠 같은 거를 띄워줬더라고요. 그래서 그 사람들이 여기에 내렸다라는 거를 확인하는, 스캐닝을 하는 그런 이제 모습들이 좀 보였습니다. 이 장소는 바로 팍스뉴스라든가 NBC 뉴스 이런 언론사들이 다 모여있는 미디어 빌딩 앞이었습니다. 이 미디어 빌딩에서부터 의회까지는 몇 블록 떨어지지 않은 가까운 거리에 있는 곳이고요. 미디어 빌딩 앞에다가 세워놓고, 방송사들이 있는 건물 앞에다 세워놓고 이렇게 하니까 방송국들이 전부 다 촬영을 할 수밖에 없었죠. 상당히 많은 언론들이 NTD 뉴스도 생중계로 진행을 했고, 그 팍스뉴스 같은 경우에도 이걸 전부 다 생중계로 중계를 했었습니다. 와, 이런 일들이 진짜 벌어졌다 해가지고. 하여간
재밌습니다. 지난주에 에봇 주지사가 이렇게 얘기했는데요. 바이든 정부에 의해서 버려진 불법 이민자 무리들에 의해서 지역사회가 압도되고 있기 때문에 텍사스는 워싱턴 DC로 불법 이민자들을 위해 전세버스를 제공한다. 우리는 그들을 미국의 수도로 보낼 것이며 그곳에서 바이든 행정부는 그들이 우리의 국경을 넘어오는 것을 허용하고 있는 국민들의 요구를 보다 더 즉각적으로 해결할 수 있을 것이다. 자, 니들이 풀어줘가지고 들어온 불법 이민자들이니까 니들이 직접 얘기해봐라. 가서 풀어놨습니다. 자, 일단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풀려졌는지에 대한 정확한 숫자는 공개되지 않았습니다만은 차량이 한 대, 버스 한 대가 움직인 것으로 지금 알려져 있고요. 그리고 이 버스에는 한 40여 명 정도가 탑승할 수 있다라는 이야기까지 나와 있습니다. 실제로 40명이 갔는지 뭐 20명이 갔는지 이것까지는 저희가 지금 확실하게 파악이 되지 않습니다만은 하여간 이들은 워싱턴 DC에 풀어져 있다. 근데 한 가지 지금 문제가 있습니다. 뭐냐 하면 이 버스에 타고 온 불법 이민자들, 이들 강제로 태워서 온 것이 아니고요. 다 자발적으로 타고 온 겁니다. 그러니까 텍사스에다가 버스를 세워놓고 자, 워싱턴 DC로 갈 사람은 여기 타라. 그래가지고 타고 싶은 사람 탄 겁니다. 그 사람들 데리고 지금 워싱턴 DC로 온 겁니다. 이게 이제 강제적으로 움직일 수 있는 게 아니라 자발적으로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다. 이 부분을 백악관의 젠사키 대변인이 지적하고 나옵니다. 그러면서 비난을 하죠. 이거 홍보 스턴트다. 이제 프로파간다 같은 짓을 하고 있다. 이제 이런 식으로 비난하고 나오고 있습니다. 젠사키 대변인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에봇 주지사 사무실은 이민자가 자발적으로 이송될 필요가 있다는 것을 인정했고 그는 그들에게 강제할 수 없다. 왜냐하면 다시 말하지만 우리나라의 이민법의 시행은 연방정부가 하는 것이지 주가 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민법은 연방법입니다. 연방법의 시행은 연방정부가 하는 거죠. 이제 국토안보부가 담당을 해야 되는 부분이 되는 것인데 그렇기 때문에 주정부한테는 권한이 없다는 거죠. 국토안보부에서 연방정부에서 이민법을 시행을 하는데 주정부가 자기네 마음대로 중간에 끼어들어가지고 이렇게 하면 안 된다. 자기네 마음대로 막 할 수가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자원하는 사람은 버스에 타라. 이렇게 할 수밖에 없었다. 예. 그러니까 지금 이제 버스 태워가지고 실제로 워싱턴 DC 보냈다고 하니까 기분이 딱 좋았다가 백악관에서 나온 이 얘기를 들으니까 또 왠지 좀 찜찜해지는 그런 상황. 근본적으로 해결될 수 있는 부분이 아니었구나라는 찜찜해지는 상황이 된다. 대통령은 국경 당국이 망명 신청을 듣지 않고 수천 명의 불법 이민자들을 추방할 수 있도록 해주는 팬데믹 시대 정책 타이틀 42를 종결하겠다라고 행정명령을 내렸었습니다. 이게 지금 공화당원뿐만이 아니라 민주당에 있는 의원들조차도 타이틀 42는 중단하면 안 된다, 계속해야 된다라고 지금 강하게 주장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죠. 민주당은 뭐 애리조나주의 민주당 연방상원의원들 지금 막 난리 났습니다. 소리치고 이거 타이틀 42를 중단하면 안 된다. 바이든이 지금 당신이 우리 민주당 전부 다 죽이려고 그러느냐라는 이야기까지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중간 선거에서 바이든 때문에 결국은 우리들이 지금 의석을 다 놓치게 생겼다. 공화당한테 뺏기게 생겼다. 이런 이제 하소연들이 나올 상황까지 가고 있는 것이죠.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이든은 눈 하나 깜빡 안 하는 모습 계속 보여주고 있습니다. 까먹어서 그런 건지 뭐 어쩐 건지는 모르겠습니다만 하여간 눈 하나 꿈쩍하지 않고 젠사키 대변인은 역시 계속해서 이런 공화당 주지사나 공화당 의원들이 하는 행동에 대해서 계속 비난의 목소리를 내고 있는 이런 상태. 그렇습니다. 그런데 오늘 에봇 주지사는 아주 획기적인 발표를 하나 또 하죠. 뭐냐면 멕시코에 있는 누에보레온 주지사, 누에보레온도 이제 주 이름입니다. 그러니까 텍사스 주와 누에보레온 주가 그 두 주가 미국의 텍사스와 멕시코의 누에보레온 주가 협약을 맺은 겁니다. 지금 이 사진이 바로 얼마 전에 이 협약을 맺었다 그러면서 생방송하고 있는 모습을 저희가 캡처한 건데요. 지금 이 협약은 한쪽 문서는 영어로 되어 있고 한쪽 문서는 스페인어로 되어 있습니다. 멕시코가 스페인어를 쓰니까. 그렇게 해서 서명을 다 했고요. 이 협약에 따른 이 협약이 나온 배경을 먼저 말씀을 드리자면 에봇 주지사가 그 론스타 작전이라는 것을 계속 진행을 하고 있죠. 뭐냐면은 텍사스 주를 안전하게 지키기 위해서 연방 정부에서는 텍사스 국경을 그냥 방치하는 이런 상황이 되어져 있기 때문에
텍사스 주민들의 피해가 이루 말할 수가 없다. 그래서 텍사스 주민들을 위해서 론스타 작전을 주 차원에서 별도로 진행을 합니다. 국경을 안전하게 걸어 잠그겠다라는 것이죠. 그 작전을 진행하는 과정 중에 최근에 나온 것이 뭐가 있냐면 국경의 검문소, 국경을 통과할 때 지나는 이 통관 검문소의 검색 기능을 강화하겠다. 이렇게 나온 겁니다. 검문 검색을 철저하게 시행을 해서 아예 넘어올 생각을 못하게 만들겠다. 왜냐하면 트럭 같은 데다가 몰래 사람들을 감추고 심지어는 운전자 의자 밑에다가 사람을 숨겨가지고 국경을 넘어오는 별의별 일이 다 있습니다. 근데 그게 안전하지도 않습니다. 그렇게 넘어오다가 오히려 질식사해서 죽는 그런 사람들도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러한 문제 때문에 도저히 이걸 용납해 주어서는 안 되겠다. 이렇게 결단을 내린 것이었고요. 그래서 각 지역에 국경선을 넘어 들어올 수 있는 모든 도로 주변이라든가 항만이라든가 공항이라든가 이런 곳에 검문 검색을 더 강화한다라는 조치를 내렸습니다. 단 한 차도 그냥 통과시키지 않고 다 검색하고 통과시켜라. 이렇게 되면 문제가 생기는데요.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 교통정체 현상이 생기게 됩니다. 의심이 가는 차들만 중간중간 세워가지고 차량을 검색하던 그런 상황에서 모든 차를 다 검색한 뒤에 보내주려고 하면 시간이 엄청나게 걸리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정체적 현상이 생기게 된다. 이것은 미국에도 피해를 줄 수 있습니다. 멕시코에서 출발해가지고 미국으로 들어오는 여러 가지 상품들의 유통 문제, 가뜩이나 공급망이 좀 어려운 부분이 있는데 이렇게 국경을 느리게 만들어 놓으면 국경 지역 통과하는 것을 느리게 만들어 놓으면은 유통에 또 다른 문제가 생길 수도 있는 부분이 있는 것이죠.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것을 알면서도 그거 감수하겠다. 바이든 정부가 저질러 놓은 똥 치우는 거라고 생각해라. 이제 국민들한테는 그렇게 설명을 해주고 강하게 하겠다 했었던 겁니다. 그런데 이제 텍사스의 국경을 넘어올 수 있는 지역들이 여러 곳이 있는데 그 중에서도 이 누에보-레온 주하고 맞닿아 있는 지역에 다리가 있습니다. 바로 이 사진에 보시는 바로 이 다리인데요. 제가 사진을 좀 확대해 보여드리면 조금 더 자세히 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 사진에 보시면은 굉장히 넓은 도로이죠. 그리고 차들이 빼곡하게 쌓여져 있는 것을 보실 수 있는데 한쪽 차선에는 그러니까 오른쪽으로는 차선들이 꽉 차 있는데 왼쪽으로는 차선이 텅텅 비어 있는 걸 보실 수가 있죠. 오른쪽이 멕시코에서 미국으로 넘어오는 차선이고요. 왼쪽에 텅텅 비어 있는 그 두 개 차선은 미국에서 멕시코로 가는 차선입니다. 그러니까 앞에 보이는 그 부채꼴 모양으로 펼쳐져 있는 건물이 이게 이제 텍사스 지역이고요. 이 뒤쪽에 아래쪽에 있는 건물은 이제 멕시코 입국 관리소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텍사스로 넘어가는 이 다리, 이게 이제 인터내셔널 브릿지라고 부르고 있는데 이 다리가 있는 지역, 멕시코 지역이 누에보-레온 주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여기에 텍사스 주에서 시행하고 있는 에봇 주지사의 행정명령으로 해서 시행하고 있는 검문 검색 강화 조치가 지금 누에보-레온 주 입장에서 보았을 때 상당히 좀 힘든 이런 상황이 돼버리는 것이죠. 그리고 멕시코에서 트럭커들이 난리가 났습니다. 데모를 벌이기 시작을 한 거죠. 이거 일을 할 수가 없지 않느냐 이런 식으로 하면은 우리가 지금 가뜩이나 기름값도 비싼데 길거리에다가 차 세워놓고서는 얼마를 기다려야 되느냐 이래서 지금 데모하고 난리가 났었습니다. 멕시코 트럭 운전사들이 항의하면서 상업 교통이 한때 중단된 바 있었다라고 텍사스 트리뷴에서 그런 보도를 했는데 이러한 이제 골치 아픈 문제들이 자꾸 생기니까 이 누에보-레온 주지사가 텍사스 주지사한테 이제 연락을 한 거죠. 우리 쪽에서 검문 검색을 강화해 줄 테니까 우리 그쪽 통과하는 것들을 좀 더 원활하게 할 수 있게끔 해서 이 다리를 좀 더 원활하게 이동할 수 있게끔 해달라 이렇게 되는 겁니다. 이 다리가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는데 왜냐하면은 이 텍사스 국경선, 텍사스 주하고 멕시코가 닿아 있는 국경 지역에 상업용 컨테이너 트럭들이 왔다 갔다 할 수 있는 다리가 이것이 유일하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 다리가 막히면은 그러면 멕시코에서 미국으로 들어오는 물류 수송에 상당히 제약이 생길 수 있는 부분이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이러한 협상이 이제 진행이 되게 됐고, 그래서 협상 내용을 보면은 이 사람이 이제 그 누에보-레온 주의 주지사인데 주지사가 하는 이야기가 우리 쪽에서 철저하게 검색해가지고 확실하게 하고 미국 국경 쪽으로 보내겠다라는 약속을 합니다.
그 약속을 해서 그러면 텍사스 쪽에서는 그러면은 다시 예전 수준으로 돌려놓겠다. 이제 이렇게 협약을 하는 것이죠. 불법 이민자가 만약 발견된다면 이제 다시 원위치 하겠다. 이제 이런 이야기가 또 들어가 있고요. 이런 상황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멕시코를 움직여서 멕시코가 직접 자기네 예산으로 이렇게 검문 검색할 수 있게끔 움직여 놓았으면 그래도 모종의 성과를 낸 것 아니냐라고 이야기할 수도 있을 텐데, 마치 과거에 트럼프 대통령이 무조건 미국으로 넘어오는 거 안 된다, 망명 신청하더라도 이민법정에서 망명 신청 받아주겠다라는 판결이 나올 때까지는 멕시코에 있어라. 그래서 MPP라는 걸 만들지 않습니까? 멕시코 자유정책이라고 우리가 흔히 이야기하는. 근데 그 MPP를 만들었을 때 그냥 만든 게 아니고 멕시코 대통령이 우리가 그들을 그러면 챙겨주겠다. 그리고 불법 이주자들이 미국 국경을 그렇게 함부로 넘지 않게끔 멕시코 쪽에서 군경이 동원돼 가지고 이걸 감시해 주겠다. 이렇게 약속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그러한 약속을 받아내면서 멕시코 잔류정책이 시행이 될 수 있었던 건데, 그것하고 비교하면 규모가 좀 한참 작은 거긴 합니다만은 어쨌든 주지사로서 멕시코 쪽의 주지사와 이런 협약을 맺어서 멕시코 주정부가 움직이게 만들었다라는 것은 긍정적인 것으로 제가 볼 수 있는 그런 부분이겠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백악관에서는 또 비난하고 나옵니다. 뭐라고 나오냐면 합법적인 무역과 여행의 지속적인 흐름, 그리고 세관 통제국 국경 당속반의 제 역할을 할 수 있는 능력을 방해해서는 안 된다. 에봇 주지사의 행동을 사람들의 일자리와 열심히 일하는 미국 가정의 생계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라고 지금 비판하고 나선 겁니다. 그러니까 에봇 주지사가 그런 행정명령을 내린 것 자체가 잘못이지 이게 뭐냐 이런 식으로 지금 비판을 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실제로 그 텍사스 트리뷴도 좌파 언론이라 그런지 모르겠는데 텍사스 트리뷴 같은 경우에도 그런 식으로 막 그 주지사를 쏘아붙이는 그런 기사들을 낸 것을 제가 보았습니다. 참 안타깝습니다. 이게 이제 라레도 콜롬비아 인터내셔널 브릿지라는 건데요. 이게 일단 원활하게 다시 소통이 될 수 있게 해주었고, 이것이 소통이 될 수 있는 소통을 우리가 막으려고 했던 가장 큰 원인, 검문 검색을 강화하는 부분을 멕시코 측에서 감당할 수 있게 얘기가 잘 진행된 것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백악관은 이것을 비난하고 있다. 이것이 지금 바이든 행정부의 모습이다라는 게 참 안타깝기 짝이 없다. 그렇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상회계법인의 이상엽입니다. 30년 동안 아틀란타 한인사회에 봉사한 역사와 경험을 바탕으로 여러분들의 세무 회계 관리와 재정 은퇴 계획을 상담해드리고 있습니다. 부자 되세요. 네, 유튜브가 다시 나온다 그러네요. 네, 네, 뭐 유튜브에 기술적인 문제가 생겨서 그랬던 것 같은데, 약간 저희가 오늘 방송 끝나고 난 다음에 녹화 영상본을 유튜브에 다시 올려놓도록 하겠습니다. 처음부터까지 제대로 된 영상을 올려놓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일론 머스크가 트위터의 지분을 사들였다. 그런데 이 사들이는 과정에서 신고를 좀 늦게 했다라는 이야기 저희가 이미 보도해드린 바 있죠. 원래 증권거래위원회 SEC가 요구하고 있는 규칙에 따르면은 증권을 매수하는 경우에 특히 5% 이상의 지분을 매수한 상장된 회사에 5% 이상의 지분을 매수하는 경우에는 그런 경우에는 10일 안에 신고하라라고 되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10일 안에 신고하지를 않았고요. 21일 만에 신고를 합니다. 그것을 놓고 벌금형이 있을 것이다 라는 이야기까지 저희가 해드렸습니다만은, 그런데 일론 머스크가 벌금 받는 것 가지고는 만족이 안 됐던 사람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트위터의 주주로 있는 사람 중에 한 명이 일론 머스크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이렇게 소식이 들어와 있는데요. 마크 베인 라셀라라는 사람입니다. 마크 베인 라셀라는 중년 남성인데 화요일 뉴욕 남부지방법원에 소송을 제기했고요. 머스크가 필요한 시간 안에 자신의 트위터 지분을 제대로 공개하지 않았기 때문에 기존의 트위터 주주들이 손해를 봤다라고 주장을 하면서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그러니까 손해배상 소송이 되겠죠. 4월 4일 테슬라의 CEO를 맡고 있는 일론 머스크는
3월 14일부로 7,350만 주 가까이 되는 트위터 주식을 사들였다라고 발표를 합니다. 이게 4월 4일 날 발표를 합니다. 그런데 실제로 주식을 산 건 3월 14일이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21일 만에 발표를 하게 됐다. 이렇게 되는 겁니다. 원래는 열흘 안에 발표해야 되니까 3월 14일 날 샀으면은 3월 23일까지는 발표를 해야 되는 겁니다. 주식 샀다고. 그런데 3월 23일까지 발표하지 않고 오히려 3월 23일 그 시한을 넘겨서 트위터에다가 사람들한테 설문조사를 하죠. 신고 안 하고, 신고를 해야 되는데 신고하지도 않은 상태에서 설문조사를 합니다. 지금 트위터가 이런 언론의 자유를 억압하고 있다고 생각하느냐라는 둥, 뭔가 변혁이 필요하겠느냐는 둥, 뭐 이런 설문조사들을 합니다. 그리고 나서 시간이 한참 지나고 난 다음에 4월 4일 날 발표를 합니다. 이 그래프에서 보시면 아시겠지만은 4월 4일 날 발표하는 시점, 오른쪽으로 가면 갑자기 그래프가 뚝 끊어진 부분이 보이시죠? 이게 4월 4일입니다. 그 날짜가. 가운데 쭉 줄이 쳐져 있으면서, 줄 쳐져 있으면서 뚝 끊어진 듯한 느낌이 주는, 갑자기 확 튄 겁니다. 일론 머스크가 트위터 주식 9.2%를 샀다. 최대 주주가 됐다라는 소식이 나오니까 그날 하루 동안 27% 주가가 올라갑니다. 주식하시는 분들 아시겠지만 하루 사이에 27% 주식이 올라간다는 것은 이거는 상상하기 힘든 그런 일이죠. 누가 조작한다고 될 수 있는 일이 아닙니다. 이런 것들이. 근데 그런 일이 벌어집니다. 지금 이 소송을 제기하고 있는 마크 베인 라셀라가 하는 이야기는 뭐냐면 만약에 일찍 발표했다면 그러면은 그 사이에 예를 들어서 정식으로 발표를 했어야 되는 원래 규칙에 따르면 3월 23일까지인데 3월 23일부터 4월 4일 사이에 주식을 판 사람이 있다는 거죠. 본인이 그랬답니다. 본인이. 3월 23일에서 4월 4일 사이에 트위터 주식을 일부 매각을 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만약에 일론 머스크가 주식을 그렇게 많이 샀다라는 걸 알았다면 안 팔았다라는 거죠. 안 팔았을 텐데 뭐 이러는 겁니다. 지금 상황이. 지금 보시면 아시겠지만은 3월 달에 이게 바닥을 기고 있었습니다. 바닥을 기고 있다가 이게 충분히 매각이 지금 여기 살짝 올라가는 순간이 있었죠. 아마 이때 팔았던 것 같은데 요 때는 이미 이제 거래가 많이 이루어지는, 그러니까 이제 머스크가 주식을 왕창 사들였기 때문에 거래가 많이 이루어졌던 시점이었던 것 같고요. 거래가 많아지다 보면 자연스럽게 어느 정도는 주가가 튈 수 있는 부분이니까. 근데 그럼에도 그 뒤에도 계속해서 지금 거래들이 있었던 겁니다. 요때 팔았던 사람들. 요때 판 사람들은 사실 손해본 거다 이거죠. 만약에 그게 주식을 많이 사들인 사람이 머스크라는 걸 알았다면은 안 팔았을 사람들이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몰랐기 때문에 팔았다. 그래서 결국은 손해봤다. 그러니까 기회비용을 손해봤다라는 이야기나 마찬가지인데 일단 법원에 이 소송이 들어가 있고요. SEC 규정을 어긴 것은 분명하기 때문에 하지만 이제 법원에서 어떻게 판정이 나올지 모르겠습니까? 그렇다 하더라도 SBC 규정을 어긴 것에 대한 벌금을 내는 것으로 머스크의 의무는 다 했다라고 할지 아니면은 머스크가 이렇게 SEC 규정을 어김으로 인해서 손해본 주주들에 대해서 주식 손해본 부분도 메꿔줘야 된다, 손해배상해야 된다라고 판결이 나올지 이거는 저희가 지금 모르겠다. 어쨌든 일론 머스크는 뭐 엄청난 부자이기 때문에 자산이 뭐 2,500달러, 2,600억 달러, 2,500억 달러, 2,600억 달러, 억 달러입니다. 2,500만 달러가 아니고. 그러니까 엄청난 자산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뭐 손해배상 해주라고 해도 뭐 큰 문제가 될 것 같지는 않습니다만은 하여튼 이런 시끄러운 일이 좀 벌어졌다. 이런 시끄러운 일들이 좀 벌어지고 봐야 되겠고요. 일단 주식이 그때 왕창 뛰었다가 또 갑자기 또 이제 떨어지는 모습들을 보여주죠. 근데 아주 많이 떨어지지는 않고 상당히 많은 요 정도 갭이 있는 상태에서 요 상태에서 계속 유지될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니까 이 밑바닥에 있던 수준을 갖다가 한 단계 올려서 이 정도 수준으로 지금 올려서 가게끔 그렇게 역할을 하게 될 것이 분명하고요. 지금은 이제 불확실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일론 머스크가 앞으로 트위터를 어떻게 할 것이냐에 대해 상당히 불확실한 부분이 있고 트위터 회사 내에서 직원들 사이에서도 머스크가 최대 주주가 됐음에도 불구하고 이사회에 들어오지 않은 것 때문에 굉장히 불안해하는 직원들이 상당히 늘어나고 있는 상황이어서 그래서 지금 트위터의 미래의 불확실성 이야기가 지금 커지고 있는 그런
때이고요. 그것은 결국 주가에는 좋지 않은 영향을 주게 될 것이 뻔합니다. 그리고 머스크 입장에서도 진짜 적대적 인수합병, M&A를 하려고 작정을 했다면 주가를 좀 떨어뜨리고 사들여야 본인한테 유리할 테니까 그런 모종의 작업들이 또 진행이 되지 않을까. 이것도 하루아침에 일이 진행될 것 같지는 않고요. 좀 시간이 걸려서 진행될 일로 보입니다. 한편 트럼프 대통령의 이 트루스 소셜, TMTG가 만든다고 하는 트루스 소셜 아직 깜깜무소식입니다. 저희는 상당히 애가 타고 있는데 걱정됩니다. 지금 3월 말이면 나오겠다라고 이야기했는데 지금 다들 입 다물고 조용히 하고 있고 매우 걱정되는 상황에 있다. 하여튼 좋은 소식이 나오기를 지금 간절히 바라고요. 새로운 소식이 나오면 또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한인들의 정체는 무엇입니까? 우리가 자손들과 살아갈 땅임에도 불구하고 언젠가는 떠날 방문객처럼 살지는 않습니까? 우리는 이방인이 아닌 이 땅의 주인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는 반드시 이 나라에서 좋은 평판을 만들어야 되는데 이 나라와 우리 이웃과 우리 지역에서 도움이 되는 사람들로 부각이 되어야 됩니다. 좋은 이웃되기 운동이 여러분 곁에서 함께합니다. 바이든 대통령이 우크라이나에다가 8억 불 어치의 군사 원조를 하겠다 이렇게 발표를 했습니다. 오늘 아침에 팍스뉴스에서 보도가 나올 때는 7억 5천만 불 정도를 이야기를 했었는데 이후에 나온 보도들은 거의 8억 불로 보도가 지금 나오고 있어서 저도 그냥 8억 불이라고 얘기를 했습니다만은 돈을 주는 게 아니고요. 8억 불 어치 규모의 군사 장비 혹은 뭐 각종 지원 군수품들 이런 것들을 주겠다는 겁니다. 헬기, 포병 시스템, 탄환, 병력 수송용 장갑차 이런 것들이 이제 얘기가 되고 있는데 예전에 주었던 것들보다 좀 더 과감하게 품종 제품들을 좀 종류를 넓혔다. 좀 더 센 놈들을 보낸다. 이제 이런 보도들이 나왔고요. 그리고 이제 기존에 주고 있었던 것들, 뭐 제블린 그 대전차 로켓포라든가 아니면은 이 드론들 이런 것들도 계속해서 공급을 한다. 이렇게 이야기가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것들은 또 추가로 공급을 하고 그리고 또 이렇게 헬기를 보내겠다. 우크라이나의 젤렌스키 대통령은 지금 연일 각 나라의 의회에 화상으로 연설을 하면서 도와달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나라에 필요한 것이 당신 나라에 있습니다. 라고 지금 얘기하면서 화상 연설을 계속 하고 있고요. 한국에서도 했었죠. 근데 한국에서는 국회의원들하고 외교사절들 전부 다 포함해가지고 60명밖에 참석 안 했다. 자리가 텅텅 비어 있었다. 뭐 이런 보도를 저희가 보았는데, 하여간 그리고 이제 한국 국방부에서는 살상 무기는 지원하지 않겠다라고 이야기한 것으로 그렇게 저희가 들었습니다. 그 나름대로 기준을 가지고 움직이는 거니까 그거는 그렇다 치고 지금 이야기들이 이 헬기를 보내는 거에 대해서는 조금 지금 얘기가 있습니다. 뭐냐면 MI-17이라는 MI-17 기종을 보내는 것인데요. 원래 이 MI-17이라는 것은 1970년대에 러시아가 아프가니스탄 공격할 때 썼던 그런 헬기라고 합니다. 근데 그거를 이제 미국 측에서 개조를 했고요. 어떻게 개조한 것을 보내려고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종류가 굉장히 많습니다. 이 MI-17이 그동안에 70년대에 개발된 거니까 지금까지 오면서 얼마나 많은 업그레이드가 있었겠습니까? 상당히 여러 번의 업그레이드를 거쳤었는데, 근데 이제 화면에 잘 보이시는지 모르겠는데 이 옆에 이게 미사일 포가 될 수도 있고요. 그 기관총을 달 수도 있게 돼 있는데 그런 공격용 무기가 달려져 있는 헬기를 보내는 건지 아니면은 그냥 이게 이제 구호물자라든가 혹은 구급품이라든가 이런 의료 구급품 같은 것들을 실는 정도의 용도로 쓰는 그런 것을 붙여서 보내주는 건지 그건 정확하게 모르겠습니다. 그러니까 이 헬기가 공격용으로 사용이 될지 아니면은 이 헬기가 그냥 단순 수송용으로 사용이 될지 이런 부분까지는 저희가 정확하게는 알 수는 없다. 하지만 이제 헬기를 보내준다라는 것 자체는 상당히 큰 의미가 있다. 지금까지는 항공기 지원에 대해서 어느 누구도 얘기를 못했는데 전투기를 보내는 것은 아니긴 하지만 그래도 항공기를 보내는 것이기 때문에 지금 러시아한테는 자극이 될 수 있지 않겠느냐 이런 얘기들이 지금 나올 수가 있고요. 근데 이런 발표를 하기 전에 어제 바이든이 무슨 얘기를 했었냐 하면은 새똥 맞아가면서 하는 이야기인데 러시아가 우크라이나에서 대량 학살을 한 것이 분명해 보인다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러시아가 우크라이나에서 대량 학살하는 것이 분명해 보이기 때문에 우크라이나 더 지원해 줘야 되겠다.
이제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이것에 대해서 반대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뭐냐 하면은 지금 전쟁터에서 보면은 키예프 지역을 둘러쌌던 러시아 군대에 철수하지 않았느냐라는 거죠. 그러니까 러시아는 이미 지금 우크라이나 전체를 잡아먹겠다라는 계획에서는 한 발 떨어져 있는 상태이고, 현재는 동부 지역, 돈바스 지역 중심으로 해서 도네츠크랑 루안스크 공화국 독립을 선언한 그 지역들을 지키는 말뚝박기 작업을 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그쪽 지역에 이제 지금 대공세를 펼치겠다, 이런 이야기가 나와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쪽으로 지금 말뚝박기 작전, 이제 전쟁을 마무리해 가려는 작전으로 지금 가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데, 그런데 여기에서 지금 우크라이나를 도와줘가지고 우크라이나 군대 혹은 우리가 좀 우려하고 있는 그 우즈크라고 이야기하는 그 나치주의자들, 과격 구구 단체가 이 돈바스 지역을 공격하는 무기로 사용을 하게 되면 이것은 오히려 바람직하지 않은 지원일 수 있다, 이런 지적이 지금 나오고 있는 것이죠. 왜냐하면은 가뜩이나 지금 뭐 굉장히 많은 피해를 입고 있는 지역들 아닙니까? 그쪽 지역은 상당히 많은 피해 보고가 나오고 있는, 민간인이 5,000명 이상 사망했다라는 보고도 얼마 전에 나왔었고요. 그러니까 가뜩이나 힘들어져 있는 곳인데 이곳에서 더 화약을 터뜨린다라는 것이, 그걸 도와준다? 그것이 과연 우리가 해야 될 일이냐? 이런 지적들을 지금 하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는 것이죠. 인도주의적인 차원이라든가 어떻게 해서든 그 지역의 민간인들의 희생을 줄일 수 있는 방법들로 지원을 해주는 것이라면 모르겠지만, 공격용 무기들을 지원해줘가지고 오히려 우크라이나 군이 러시아군을 공격하게 하려고 하는, 사실은 러시아군이라고 말할 수도 없습니다. 그쪽에 이제 도네츠크나 루안스크 쪽에 독립군들을 지금 공격하겠다라는 이야기가 되는 건데, 그런 걸 지원해주는 것이 과연 타당하냐, 이런 지적들이 지금 나오고 있고요. 그런데 전체적으로 지금 서방 세계에 돌아가는 분위기를 보면은 유럽에서도 일단은 지원을 해주자라는 쪽으로 좀 움직이고 있는 그런 모습이고요. 가능하다고 하면은 공격용 무기들도 지원하겠다, 이런 얘기들이 지금 여기저기서 지금 나오고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그거가 어떻게 이거를 이끌어 나갈지, 전쟁을 빨리 끝내는 데 도움이 될지, 아니면은 오히려 더 전쟁을 더 악화시킬지, 지금으로서는 판단하기가 좀 힘들다. 그 결정은 아무래도 푸틴의 결정에 달려 있겠습니다만은, 또 한간에는 화학 무기를 사용하고 있다라는 이야기까지 나오고 있어서 그것도 저희가 상당히 우려를 하고 있습니다. 네. 화학 무기를 사용을 한다라는 것 자체는, 러시아는 예전부터 뭐 다른 시리아라든가 여러 다른 지역에서 화학 무기를 사용했던 전력이 있기 때문에 지금 우크라이나 전장에서도 여차하면 쓸 수 있을 거라는 생각을 저희가 하긴 합니다만은, 이건 이제 굉장히 비인륜적인 그런 전쟁 범죄라고 저희는 이해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군인들 간의 싸움이 아니라 민간인들을 대량 학살하는 전쟁 범죄로 지금 이해할 수 있는 부분들이 많기 때문에 그것은 또 막아야 하는 것 아니냐, 또 이런 이야기가 나오고 있고, 이게 지금 워낙에 전쟁이라는 것이 서로 간의 주장이 팽팽하기 때문에 어느 쪽이 맞는지를 판단하기가 쉽지 않은 것이 사실이긴 합니다만은, 그래서 이제 우리 편이 누구 편이냐를 따질 수밖에 없는, 전쟁 상황 속에서는 우리 편이 누구냐라는 걸 따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긴 합니다만은,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지금 바짝 정신을 좀 차려야 할 것 같다라는 생각이 좀 드는 것이죠. 인도주의적인 차원의 지원은 누구도 반대할 사람은 없습니다. 지금 그 주변에 폴란드라든가 뭐 다른 지역 주변 국가의 난민으로 나와 있는 사람들을 돕기 위한 여러 움직임들이 지금 계속 진행이 되고 있고요. 그리고 지금 이제 돈바스 근처에 있는 다른 항구 도시부터 시작해가지고 그쪽 지역에 좀 험난한 지역에 도움의 손길을 주기 위한 노력들도 지금 여러 차례 진행이 되고 있는데, 워낙에 전세가 좀 험악하기 때문에 민간인들이 어지간해서는 쉽게 접근하기가 좀 힘든 그런 상황입니다. 뭐 영상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항복하겠다고 백기 들고 나가고 뭐 손 들고 나가도 소용없이 그냥 쏴 죽이는 그런 심각한 상황이기 때문에 이곳에 있는 민간인들을 도와주는 작업이 실질적으로 진행되기가 좀 어렵고요. 처음부터 그랬습니다. 그쪽 지역은 전쟁 초기부터 평화협상하자 해가지고 그 커리도를 만들자, 사람들 중립적인
지역을 만들어서 사람들이 탈출할 수 있게끔 몇몇 지역들을 정해가지고 그쪽은 우리 공격하지 말자라고 평화협상에서 약속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약속 깨고 계속 공격을 했던 지역이기 때문에. 근데 그게 이제 러시아군이 공격한 거냐 아니면 우주크 애들이 공격한 거냐 이거 가지고 또 서로 간에 말들이 많기는 합니다만은 하여간 참 안타깝게 짝이 없는 눈 뜨고 보기 힘든 장면들이 많습니다. 이 전쟁통이니까 그럴 수밖에 없겠죠. 근데 어쨌든 저희가 우크라이나 쪽에 계속 무기를 공급해 주는 것이 과연 정당하냐 좋으냐에 대한 이야기는 앞으로 시간이 지나면서 점점 더 머리를 들 것 같다라는 것이 이제 저희가 해드리고 싶은 이야기입니다. 왜냐하면 미국이 직접 전쟁에 참전을 하는 상황에서도 반전 운동이라는 것이 벌어지는 게 우리가 지난 역사에서 보아왔던 일인데 왜 우리가 거기서 목숨을 버려야 되느냐 하면서 반전 운동이 벌어지고 있는데 지금 우크라이나 전쟁에 계속해서 무기를 공급해주고 또 유럽에서는 계속해서 러시아로부터 에너지를 사들이면서 러시아한테 돈을 갖다 퍼부어주고 있는 상황에서 양쪽에다가 전쟁 치르기 위한 전쟁 자금을 양쪽에 다 주고 있으면 이거 도대체 뭐 하라는 짓이냐. 오히려 전 세계 경제가 지금 다 망가지게 생겼다. 이런 상황이 되어져 있기 때문에 결단의 시간이 좀 다가오지 않겠는가. 만약에 결단하지 않고 계속해서 지금과 같은 상황을 계속 이끌어 나가려고 하면은 그것에 대한 반대 운동이 각 국가별로 일어나게 될 것이다. 러시아에서도 지금 반전 운동이 일어나기 시작했다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죠. 그러니까 지금 마찬가지로 미국이라든가 지금 서구 유럽 국가들 사이, 나토국 회원국들 사이에서도 국민들 사이에서 지금 이제 더 이상 우크라이나 지원을 중단해라라는 그런 운동이 벌어질 가능성도 배제할 수는 없는 상황이다. 이 정도까지는 저희가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시간이 지날수록 우크라이나를 도와주자라는 목소리는 힘을 잃게 될 가능성이 좀 커진다. 전쟁의 장기화를 원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라는 거죠. 예, 오늘 제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오늘 중간에 유튜브가 중간에 뭐 기술적인 문제가 있었던 것인지 하여간 방송이 끊어지고 그리고 또 다시 또 연결이 됐는데 엉뚱하게 3월 16일 날짜로 바뀌어가지고 또 연결이 돼서 많은 분들이 혼란스러우셨을 것 같은데요. 이거 방송이 끝나고 나면 오늘 뉴스 브리핑은 처음부터 끝까지 녹화본을 다시 저희가 올려놓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보실 수 있도록 하겠고요. 지금 어쨌든 장시간 시청해 주신 여러분께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희 뉴스 브리핑이 뭐 자세하게 설명해 주는 것은 너무나도 고맙고 좋은데 2시간씩 하는 건 너무 길다라는 지적을 저희가 한간에 자주 받고 있어서 가능한 한 시간을 압축해서 뉴스를 전해드리려고 지금 계획을 세우고 있는 중이고요. 그래서 저희 목표는 한 하루에 9개, 10개 뉴스를 전해드리면서 1시간 안에 끝낼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저희 목표이고요. 예, 그 목표를 완성하기 위해서는 지금 직원이 필요합니다. 저희 지금 직원 좀 뽑습니다. 기자로 활동해 주실 분, 또 좀 찾고 있고요. 그래픽 디자이너로 일해 주실 분 찾고 있습니다. 저희 뉴스 할 때 이쪽에 화면에 나오는 이런 보조 화면들을 디자인해 주실 수 있는 분 지금 찾고 있습니다. 관심 있으신 분들은 저희한테 연락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저는 내일 이 시간에 내일 6시에 다시 새로운 소식들 가지고 여러분들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